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 모두 생태계를 뒤엎는 괴물에게 손 들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교란종. 한국은 그 괴물을 그냥 담궈버렸죠. 간장 한 통으로 문제를 해결한 나라. 대체 한국은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는 센스. 안녕하세요. 저는 리처드 브레너입니다. 뉴질랜드 해양청에서 30년간 바다를 연구해온 해양생태학자죠. 오늘은 제가 평생을 바쳐온 프로젝트가 완전히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웰링턴에 있는 해양청 본부 17층 회의실. 긴 타원형 테이블 위에 놓인 두꺼운 서류 뭉치들이 저를 압박했어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서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들어올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30년 연구의 결과물이 고작 이 서류 한 뭉치라니. 부장님이 안경을 벗으며 묵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너 박사님, 톱날곱게 퇴치 사업 최종 결과를 발표해주세요.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회의실에 앉은 12명의 연구원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30년간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날꽃게는 완전히 우리 바다를 점령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계속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연안에는 추산 8천만 마리의 톱날꽃게가 서식하고 있어요. 매년 20%씩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토종개들은 거의 자취를 감췄죠. 제임스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그럼 퇴치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물리적 포획, 생물학적 방제, 화학적 처리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이 개들의 적응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히려 번식 속도만 더 빨라졌죠. 부장님이 서류를 넘기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전 세계 톱날꽃게 분포도가 나타났습니다. 빨간 점들이 지구 곳곳을 덮고 있었어요. 호주는 작년에 퇴치 사업을 완전히 포기했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괴물 같은 개는 세계 어느 나라도 막지 못했어요. 저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정부 예산만 낭비한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제 인생이 통째로 헛된 일이었던 건 아닌지요. 바로 그때 마크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런데 아시아 쪽에서는 상황이 다르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한국은 이 개를 양식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양식이요? 이 생태계 교란종을 말입니까? 마크가 노트북을 열며 대답했어요. 네, 심지어 일본과 중국으로 수출까지 한다고 합니다.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전 세계가 골치 아파하는 이 개를 한국에서는 기른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건지 상상도 안 됐어요. 한국 사람들이 미쳤단 말인가요? 부장님이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패배감이 몰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이 개들을 기르고 있을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가 놓친 게 무엇일까요?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서재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차 한 잔을 가져다 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제 표정이 많이 어두웠나 봅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며 톱날꽃게 관련 한국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을 검색한 끝에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어요. 한국에서는 정말로 이 개를 게장이라는 음식으로 만들어 먹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고급 요리로 취급받고 있더군요. 더 놀라운 건 양식장 사진들이었어요. 수만 마리의 톱날꽃게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수조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박멸하려 애쓰던 그 개들을 한국에서는 정성스럽게 기르고 있다니.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됐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확인해 보겠다고요.
30년 넘게 실패만 거듭해온 저에게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혹시 모릅니다. 한국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이었지만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죠. 머릿속에는 온통 톱날꽃게 생각뿐이었거든요. 과연 한국 사람들이 정말 이 개를 먹고 있을까요? 공항에서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의문에 빠졌어요.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전 세계가 포기한 문제를 해결한 걸까요? 열차는 시속 300km로 달렸지만 제 마음은 더 빨리 뛰고 있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수산업을 이해하려면 시장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시장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강렬한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수십 종류의 생선과 조개, 그리고 각종 해산물들이 빼곡하게 진열되어 있었죠. 그런데 한 가판대 앞에서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분명히 톱날꽃게였죠.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바로 그 개들이 수조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상인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저는 당황해서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왔는데요. 이 개가 톱날꽃게 맞나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꽃게 중에서도 제일 맛있는 게예요. 특히 게장으로 담그면 밥도둑이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제 표정을 보더니 의아해하며 외국에서는 이 개를 안 먹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설명했어요. 저희 나라에서는 이 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생태계를 망친다고 해서요.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어머, 이런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아까워라. 그 순간 저는 문화의 차이를 확실히 느꼈습니다. 뉴질랜드에서는 없애야 할 골칫덩이인데 한국에서는 맛있는 식재료였던 거예요. 아주머니는 게 한 마리를 집어들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개는 살이 꽉 차 있고 특히 봄철에는 알까지 꽉 차서 정말 별미라고 했죠. 게장으로 담그면 3일 만에 한 통을 다 먹어치운다더군요. 저는 아주머니의 열정적인 설명을 들으며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톱날꽃게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아주머니는 여기서 걸어서 10분만 가면 유명한 게장 전문점이 있다며 거기 가보라고 추천해 주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가 알려준 주소를 메모하고 그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바다양 게장이라는 간판이 걸린 식당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독특한 냄새가 났습니다. 발효된 게의 냄새였죠. 사장님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외국인 손님이 신기했나 봅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시겠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톱날꽃게장 있나요?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저희 집 자랑이에요. 간장게장으로 드릴까요? 저는 간장게장을 주문했어요. 잠시 후 테이블에 올라온 게장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간 박멸하려고 애썼던 그 개가 제 앞에 음식으로 놓여 있었던 거예요. 사장님이 게 먹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뜻 젓가락을 들 수 없었죠. 마치 적군의 음식을 먹는 기분이었거든요.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의 격려에 못 이겨 저는 조심스럽게 게장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제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짜고 달콤하면서도 깊은 바다의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런 맛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두 번째, 세 번째 조각을 먹게 됐습니다. 사장님이 흐뭇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맛있죠? 이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에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연구가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박멸해야 할 대상이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있다니. 한국인들의 지혜가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게장의 맛이 계속 입안에 맴돌았거든요. 동시에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산 기장군으로 향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에 따르면 이곳에 톱날꽃게 게장으로 유명한 장인이 있다고 했어요. 박만수라는 분이었는데 세대째 게장을 담그는 집안이라고 하더군요.
기장 해안가에 있는 작은 공장 같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개맛개맛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거대한 옹기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는 조끼 되어 보였어요.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일에 푹 빠져 있었나 봅니다. 손에는 개를 들고 있었죠. 저는 자신을 소개하며 뉴질랜드에서 온 해양생물학자라고 말했습니다.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닦았어요. 뉴질랜드에서 멀리 왔다며 무슨 일로 왔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간 톱날꽃게를 연구했다는 것, 이게가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것,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걸 음식으로 만든다는 사실에 충격받았다는 것까지요. 박만수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란종이요? 우린 그걸 담가버립니다. 그 말이 제게는 천둥벼락 같았어요. 너무나 간단명료한 해답이었거든요. 저희는 30년간 어떻게 없앨까 고민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까 생각했던 거죠? 박만수는 저를 옹기들 사이로 안내했습니다. 이 개들이 언제부터 우리 바다에 왔는지 아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만수는 한 20년 전쯤부터였을 거라고 설명했어요. 처음엔 어부들이 그물에 걸려 나오는 이상한 개라고 투덜댔지만 자신들은 달랐다고 하더군요. 박만수가 한 옹기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진한 간장 냄새와 함께 톱날꽃게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다에서 나는 건 다 먹을 수 있다고요. 못 먹는 건 담그는 법을 모르는 거라고 하셨죠. 저는 박만수의 말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철학이 있었다니. 저희는 과학적으로 접근했지만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접근했던 거예요. 박만수는 처음 이게로 게장을 담글 때를 기억한다고 했어요. 2005년경이었다고 하더군요. 다들 맛없을 거라고 했지만 해보니까 기가 막혔다고 자랑했습니다. 박만수가 게장 한 마리를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이게는 껍질이 일반 꽃게보다 두껍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간이 천천히 배어 들어가서 오히려 더 맛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놀랐습니다.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했던 두꺼운 껍질이 오히려 장점이었던 거예요. 박만수가 다른 옹기를 가리키며 정말 대단한 걸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이 개들은 번식력이 엄청나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는 축복이에요. 1년 내내 게장을 담글 수 있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저희가 골칫거리라고 여겼던 강한 번식력이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식재료 공급원이 된 거였습니다. 박만수는 계속 설명했어요. 이게의 특징, 담그는 방법, 숙성 과정까지. 마치 과학자처럼 정확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요즘은 전국에서 주문이 들어와요. 서울 사람들이 특히 좋아해요. 개맛개맛이라는 브랜드로 프랜차이즈도 시작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브랜드화까지 했다고요? 네, 이제 전국에 200개 매장이 있어요. 일본에도 수출하고 있고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저희는 이게를 박멸하려고 수십억 달러를 썼는데 한국에서는 이걸로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거예요. 박만수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개든 인생이든 쓴 것도 잘 담그면 밥도둑이 돼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문제만 보고 있었는데 박만수는 기회를 본 거였어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가 너무 많아져서 다른 바다 생물에 피해를 주지는 않나요? 박만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먹어주면 되죠. 오히려 요즘은 씨가 마를까봐 걱정이에요. 금어기도 정해놨거든요.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톱날꽃게 보호를 위해 금어기까지 지정했다는 거예요. 박멸하려던 개를 보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박만수와 함께 게장을 먹으며 긴 대화를 나눴어요. 박만수는 단순한 장인이 아니라 철학자였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과학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문화와 지혜가 더 강력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만수와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박만수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박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분 더 만나보세요.
부산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박만수가 명함을 하나 건네주었어요. 서지윤 박사님이라고 저희보다 훨씬 학술적으로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아마 박사님께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박만수가 알려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찾아갔습니다. 현대적인 건물이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박만수의 소개로 왔다고 하니 직원이 친절하게 서지윤 박사 연구실로 안내해 주더군요. 서지윤 박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연구실 벽면에는 각종 해양생물 도표와 그래프들이 가득했어요. 톱날꽃게 관련 자료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만수 사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오신 리처드 박사님이시죠? 저는 제 소개를 하며 왜 여기 왔는지 설명했어요. 서지윤 박사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눈을 반짝였습니다. 30년간 톱날꽃게를 연구하셨다고요? 정말 흥미롭네요. 저희도 15년 넘게 이 종을 연구해왔거든요. 서지윤 박사는 저를 연구자료실로 안내했어요. 벽면 가득한 차트와 그래프들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개체수 변화, 서식지 분포, 어획량 통계, 양식 현황까지 모든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톱날꽃게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저희도 생태계 교란을 우려했어요. 서지윤 박사가 한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2000년대 초반 급격히 증가하던 개체수 그래프였어요. 하지만 2005년경부터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민간에서 개장 산업이 본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체수 조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죠.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2005년 이후로 가파른 증가세가 멈추고 안정화 구간에 들어갔더군요. 여기 보세요. 서지윤 박사가 다른 자료를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한국 연안의 톱날꽃게 개체수는 완전히 안정화되었어요. 연간 어획량도 5만 톤 선에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자연적인 개체수 조절이 이루어졌다는 말인가요? 서지윤 박사는 컴퓨터를 켜며 더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양식장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2010년부터는 완전 양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자연 어획에만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요. 수십 개의 원형 수조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톱날꽃게들의 모습이 화면에 펼쳐졌습니다. 부화부터 성체까지 완전한 생산 사이클이 구축되어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희가 박멸하려던 종을 한국에서는 대규모로 양식하고 있다니.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거예요. 서지윤 박사가 또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2015년부터 저희는 톱날꽃게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지정했어요. 산란기인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입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을 보호하기 위해 금어기까지 지정했다고요? 처음엔 어부들이 반대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두 찬성하고 있습니다. 금어기 덕분에 개체수가 더욱 안정화되었고 개입 품질도 훨씬 좋아졌거든요. 서지윤 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의 톱날꽃게 관리는 단순한 포획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자원 이용이 목표라고 했습니다. 매년 과학적 조사를 통해 적정 어획량을 산정하고 과도한 남획을 철저히 방지한다고 하더군요. 뉴질랜드는 포기했지만 한국은 자원으로 만들었네요. 제가 중얼거리자 서지윤 박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걸 문제가 아니라 기회로 본 거죠. 서지윤 박사는 저를 실제 양식장으로 데려가 주겠다고 했습니다. 차로 30분 정도 이동하니 바닷가에 거대한 시설이 나타났어요. 축구장 여러 개 크기의 부지에 수십 개의 양식 수조가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양식장 관리소장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각 수조마다 크기별로 분류된 톱날꽃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새끼부터 성체까지 단계별로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부화장 시설도 구경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톱날꽃게 유생들이 헤엄치고 있었어요. 30년간 연구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양식 시설은 처음 봤습니다. 여기서만 연간 2,000톤을 생산해요. 관리소장의 설명에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 양식장에서 2,000톤이라니. 수조 안의 톱날꽃게들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적으로 여겼던 이 생물들이 한국에서는 소중한 자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전국에 이런 양식장이 80개 정도 있어요. 서지윤 박사가 설명을 마저 해주었습니다. 관련 종사자만 2만 명이 넘습니다. 이제 하나의 완전한 산업이 된 거죠.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문제를 기회로 바꿔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낸 거였어요. 그것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말입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30년간의 제 연구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고 싶었어요. 한국의 상황과 뉴질랜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을 비교해보고 싶었거든요. 먼저 제가 가지고 온 자료들을 다시 펼쳐봤습니다. 호주 해양청에서 받은 2024년 톱날꽃게 현황 보고서였어요. 사진부터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드니 해변가에 톱날꽃게들이 썩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보고서를 읽어보니 더욱 참담했어요. 호주에서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톱날꽃게 퇴치에 쏟아붓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개체 수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어요. 지난해에만 200만 마리를 포획해서 폐기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양식장 사진과 호주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봤습니다. 같은 톱날꽃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싶었어요. 한국에서는 소중한 자원이고 호주에서는 골칫덩이였으니까요. 아르헨티나 자료도 꺼내봤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국제해양학회에 참석했을 때 받은 것이었어요. 아르헨티나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연간 5천만 달러를 퇴치 사업에 투입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고 했어요. 특히 충격적인 건 사진이었습니다. 마르델 플라타 해변에 쌓인 톱날꽃게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현지 어부들이 그물에 걸린 개들을 모두 바다에 버린 결과였습니다. 아무도 이 개들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작년에 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톱날꽃게 때문에 현지 어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부들은 이 개를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저는 컴퓨터에 간단한 표를 만들어 정리해봤습니다. 뉴질랜드, 호주, 아르헨티나, 남아공의 톱날꽃게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말이에요. 모든 나라가 똑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막대한 예산 투입, 계속되는 개체 수 증가, 그리고 실패. 그런데 한국함만 달랐어요. 연간 5만 톤 어획, 완전 양식 시스템 구축, 금어기 지정을 통한 자원 보호.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어요. 전 세계 톱날꽃게 현황에 대한 최신 논문들을 검색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국제해양연구소 보고서가 눈에 띄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35개국에서 톱날꽃게가 서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중 33개국이 톱날꽃게를 생태계 교란종으로 분류하고 퇴치 사업을 벌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성공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만 예외였어요. 이 두 나라는 톱날꽃게를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완전 양식까지 성공해서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궁금해서 호주에 있는 동료 마이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호주는 새벽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전화를 건 거였어요. 마이클, 미안해.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리처드? 무슨 일이야? 지금 새벽 4시인데? 톱날꽃게 이야기야. 호주에서 지금도 퇴치 사업을 계속하고 있지? 마이클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물론이지.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예산만 까먹고 있다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개를 양식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뭐라고? 양식을? 미쳤나? 마이클의 놀라는 목소리가 제 예상과 똑같았어요.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직접 와서 보니까 정말 대단해. 통화를 마치고 저는 다시 자료 정리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자료도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에서도 톱날꽃게를 먹긴 하지만 한국처럼 체계적이지는 않았어요. 주로 게튀김이나 게찜 정도로 소비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식은 아직 시도 단계라고 하더군요. 저는 다시 오늘 촬영한 기장 양식장 사진을 봤습니다. 수십 개의 수조에서 단계별로 관리되는 톱날꽃게들. 30년간 연구한 저도 감탄할 정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이었어요.
문득 박만수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바다에서 나는 건 다 먹을 수 있다고 못 먹는 건 담그는 법을 모르는 거라고 했던 말이요. 정말 한국적인 발상이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수십 년간 이게를 적으로만 봤습니다. 없애야 할 대상, 박멸해야 할 해충으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르게 접근했던 거죠. 서지윤 박사가 보여준 그래프가 떠올랐습니다. 2005년 이후 자연스럽게 안정화된 개체수 곡선. 사람이 개입해서 인위적으로 조절한 게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균형이 맞춰진 거였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뉴질랜드가 30년간 톱날곱게 퇴치에 쓴 예산이 대략 50억 달러 정도였어요. 하지만 성과는 제로였습니다. 오히려 개체수만 늘어났죠. 반면 한국은 이게로 매년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2만 명의 일자리도 창출했고요. 같은 생물을 두고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니.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기술의 차이일까요? 아니면 문화의 차이일까요?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접근 방식의 차이였어요. 서구 선진국들은 과학기술로 자연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택했던 거죠. 한국인들은 바다가 주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을 방법을 찾았어요. 단순하지만 지혜로운 해결책이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벌써 밤 11시가 넘었더군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봐야겠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온 연구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것이요. 30년간 적으로 여겼던 톱날꽃게를 이제는 다른 관점에서 봐야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다시 기장으로 향했습니다. 박만수에게 작별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며칠간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었어요. 개맛개맛 공장에 도착하니 박만수가 여전히 옹기 앞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손을 들어 인사했어요. 박사님, 벌써 떠나시는군요. 어떠셨어요? 우리나라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박만수 사장님, 제가 30년간 가지고 있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박만수가 작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앉자며 직접 끓인 차를 따라주었어요. 따뜻한 차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정말 이해할 수 없었다고, 전 세계가 골치 아파하는 게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뉴질랜드에서는 수십 년간 적으로만 여겼던 생물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차이 아니겠어요? 남들이 버리는 걸 보물로 만드는 게 우리 조상들의 지혜죠. 박만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뉴질랜드에서는 50억 달러를 써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에서는 오히려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냈다고요. 정말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습니다. 박만수는 돈벌이보다는 지혜의 문제라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말이 있어요. 자연이 주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요. 마다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엔 어려우셨을 텐데 어떻게 톱날꽃게 개장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어요. 처음엔 물론 망설였죠. 하지만 개는 개잖아요. 맛없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해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박만수가 일어나서 옹기 하나를 열어 보여주었습니다. 진한 간장 냄새와 함께 톱날꽃게들이 가득 들어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이 개들 보세요. 얼마나 실하고 좋은가요? 이걸 골칫거리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박만수가 게장 하나를 접시에 담아주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맛보고 가라고 했어요. 저는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게 살을 발라먹으며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가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0년간 해온 연구가 다 헛된 일 같아서요. 박만수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어요. 헛된 일이 아니라고, 제 덕분에 이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이제 그 지식을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조금 편하게 해주었어요. 당신들이 이긴 겁니다.
우리는 없애려 했고 당신들은 먹어버렸잖아요. 제가 중얼거리자 박만수가 크게 웃었습니다. 이기고 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배가 고팠을 뿐이에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뭐든 맛있거든요. 박만수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감동받았어요. 이렇게 단순하고 솔직한 접근이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한 거였습니다. 개든 인생이든 쓴 것도 잘 담그면 밥도둑이 돼요. 박만수가 며칠 전에 했던 그 명언을 다시 해주었어요. 이번엔 그 말이 더욱 깊게 와닿았습니다. 인생의 고난도 지혜롭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게장을 다 먹고 일어서며 정말 감사했다고 인사드렸어요. 제 인생을 바꿔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만수가 게장 한 통을 정성스럽게 포장해서 건네주며 뉴질랜드에서 드시면서 한국 생각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 게장을 소중히 받았습니다. 박만수와 마지막 악수를 나누며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께 감사했어요. 박만수, 서지윤 박사, 자갈치 시장 아주머니, 그리고 게장집 사장님까지.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게장통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통 안에 한국의 모든 지혜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문제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말이에요.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아마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설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방식이 옳다는 걸, 그리고 우리도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한 방송국 기자가 저에게 접근해 온 거예요. 혹시 뉴질랜드에서 오신 해양생물학자 리처드 브레너 박사님 맞으신가요? 젊은 여성 기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KBS 과학 담당 기자라고 하더군요. 저희가 박사님께서 한국에서 톱날꽃게 연구를 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혹시 짧은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받은 큰 감동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물론입니다. 기꺼이 인터뷰에 응하겠습니다. 공항 한쪽 조용한 곳에서 간단한 인터뷰가 시작되었어요. 카메라 앞에 선이 떨리더군요. 30년간 학회에서 발표는 수없이 했지만 이런 인터뷰는 처음이었거든요. 박사님, 이번 한국 방문이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기자가 첫 번째 질문을 했어요. 저는 30년간 톱날꽃게 퇴치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개를 식용으로 활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그럼 실제로 보신 한국의 상황은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생각해봤어요. 한마디로 충격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한국은 생태계 교란종을 자원으로 바꾼 유일한 나라입니다.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카메라가 제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35개국이 톱날꽃게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만은 예외였습니다. 오히려 이걸 새로운 산업으로 만들어냈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저는 며칠간 경험한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 본 풍경, 박만수의 게장 공장, 서지윤 박사의 양식장까지. 모든 게 생생했어요.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구 국가들은 과학기술로 자연을 통제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럼 박사님의 30년 연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답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완전히 방향을 바꿔야겠어요. 지금까지의 접근법이 틀렸다는 걸 인정해야죠.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30년의 연구 인생을 부정하는 일이었거든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요?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말고 기회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박만수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개든 인생이든 쓴 것도 잘 담그면 밥도둑이 된다는 그 말이요. 그럼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이제 뉴질랜드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열어야죠. 제가 말하는 순간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카메라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어요.
30년간의 고집과 편견을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접근법을 뉴질랜드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포기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말이죠. 한국의 이런 접근법이 다른 나라들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기자가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기뻤거든요.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한국을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게장통을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이 작은 통이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한국 땅을 바라봤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낯선 나라였는데 이제는 제 인생을 바꿔준 소중한 곳이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로 돌아가면 할 일이 많았어요. 동료들을 설득해야 하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기적이 다른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다시 뉴질랜드 웰링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공항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가 변했기 때문일 거예요. 공항에서 나오니 뉴질랜드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평범했던 이 바람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어요. 한국의 따뜻함이 그리웠거든요.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가방 속 게장통을 꺼내봤습니다. 박만수가 정성스럽게 포장해준 그 게장이요.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이 이 작은 통 안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내에게 게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아내가 신기한 듯 게장통을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톱날꽃게 게장이야. 우리가 30년간 골치 아파했던 바로 그 게로 만든 음식이지. 정말요? 맛있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게장 하나를 꺼내 아내에게 보여줬어요. 한번 맛보면 알 거야. 정말 놀라울걸. 아내가 조심스럽게 게장을 맛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 정말 맛있어요. 이게 그 골칫덩이 게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아내에게 들려줬습니다. 자갈치 시장에서의 첫 만남, 박만수의 지혜로운 말씀, 서지윤 박사의 과학적 접근, 그리고 마지막 인터뷰까지.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그럼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아내가 진지하게 물었어요.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지. 30년간 틀린 길을 걸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해양청으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저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부장님이 제게 한국 출장 보고를 요청했어요. 회의실에 앉은 동료들의 표정이 궁금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브레너 박사? 한국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양식 시스템, 금어기 제도,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적 접근 방식을 말이에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30년간 해온 퇴치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까? 한 동료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적으로 여겼지만 한국은 자연을 친구로 받아들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을 소화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부장님이 신중하게 물었어요. 한국의 방식을 도입해보는 겁니다. 톱날꽃게를 식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해봐야 해요. 하지만 뉴질랜드 사람들이 게를 먹을까요? 시작이 어려울 뿐이에요. 한국도 처음엔 그랬을 테니까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본 기적을 뉴질랜드에서도 만들어보고 싶었거든요. 며칠 후 한국에서 제가 했던 인터뷰가 뉴질랜드 언론에도 소개되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과학자들이 새로운 접근에 흥미를 보이더군요. 한 달 후 저는 작은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톱날꽃게 양식장을 만들어 본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방식을 적용해서 말이에요.
처음엔 주변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특히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젊은 층들이 게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웰링턴의 한 레스토랑에서 제가 기른 톱날꽃게로 요리를 만들어 팔기 시작한 거예요. 반응이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1년 후 뉴질랜드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톱날꽃게 활용 방안에 대한 공식 연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어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박만수가 담아준 게장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맛을 느낄 때마다 한국에서 배운 지혜가 떠올라요. 누군가는 피하려 했고 누군가는 담갔습니다. 한국은 문제를 자산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전 세계가 벌벌 떠는 게를 한국은 게장이라 부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관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 보였어요. 창밖으로 웰링턴 항구가 보입니다. 저 바다 어딘가에서 톱날꽃게들이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골칫덩이로 보였던 그들이 이제는 희망으로 보입니다. 박만수의 말이 맞았어요. 개든 인생이든 쓴 것도 잘 담그면 밥도둑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지혜를 뉴질랜드에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한국에서 받은 작은 깨달음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전 세계를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나누기의 유나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